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2005년 3월 22일 취중서당.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 함영희 작가님 모시고 밤그네라는 요 소설로 우리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면 되나요? 시작한 거죠? 박수!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건배로 한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우, 좋았어. 이거 하신 김에 다른 분들도 소개를 화면 보시면서 제가 먼저 여기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소설가 김도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먼저 박형철 동화 작가님이자 출판사 거북이였나? 학교 앞 거북이의 대표님. 네, 여기는 김강 소설가.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하는 선승연입니다. 네, 여기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을 하셨으니까 말을 계속 하시죠. 그런가요? 영어를 입이 좀 터지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뭔가 이렇게 자, 한잔 하시죠. 소리 없어요. 이제 하고 소설이요? 딱 주시면 돼요. 저 읽으면서 근데 그 생각했어요. 제목이 갑자기 방근해 말고. 그거 말고요. 뭐지? 작년에 내린 눈이랑 다정의 순간을 보면요. 고모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언니가 두 번 나오잖아요. 왜 이 세상에 고모들은 이렇게 못됐나? 왜 이모는 다 착한데 고모는 왜 이럴까?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왜 식당 가면은 고모 안 그러고 이모 그러고 고모들은 왜 이러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고모세요? 아니요. 저는 제의 고모, 이모랑 고모랑 비교했을 때, 진짜 고모 집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른 집들도 고모들이. 우리도 고모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어떤가요? 이모하고는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저도 그래. 의절했어. 굳이 여기서 그걸 공개하시는 정말 의존하는 건데. 저 고모랑 친해요. 아카이밍이라니까. 의절했어. 고모 사랑이. 아니,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고모는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고모 집 살면 정말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 그게 두 작품에나 그게 나와서 혹시 이상해요. 그 이모는 약간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것 같고 엄마여서 쪽이니까. 그런가? 그렇죠. 네, 고모는 외려 잔소리를 하고 일을 시키고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존재? 엄마를 괴롭히고. 네, 그런 그것도 어릴 때부터 숨기는 뭔가 역할들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고모한테는 짐처럼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혈연에서는 그런 맞죠.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고모랑 친해요. 예. 지금 분위기 안 맞게 여기서. 근데 실제로 그냥 그런 생각이라서 쓰신 거인가요? 아니면? 여기 노코멘트 하면 안 되나?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뭐.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관계들이 실제 있고, 물론 이제 소설적인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나를 구박하는 사람은 이모보다 고모. 그리고 실제 또 그 전 세대, 사실은 이제 작가님하고 자꾸 비슷한 거라고 보면 그 전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을 집에서 식모로 쓰거나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내 때부터는 몰라 우리가 사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게 조금 줄어드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억으로 쓰는 소설일 때 이런 상황을 이제 현재의 독자들이 가끔은 신기하게 여기거나 뭐 조금 다른 공감하는 게 비슷한 세대 이상이면은 하는데 그런 설정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거 잠깐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기가 힘든 게 그 당시의 분위기나 문화가 그러했으면 그쵸. 이제 식모가 당연히 어떤 직업군을 입고 했던 60년대, 70년대의 분위기였으면 내가 그랬노라 이렇게 밝힐 수도 있는데
한참 아주 지나 더 지나서 이게 흔치 네, 않은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당사자는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노라 얘기하는 걸 설명해야 되는 처지가 되니까 되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예. 좀 줘요. 근데 미안. 실제로 그런 천천히 사람들은 있고 음. 있었던 것 같고 있고 저는 이 책을 슬픈 구름 이 책을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선생님 장편 소설인데 처음에는 제목이 나무에게 페류나들로 시작했죠, 그죠? 네. 그러다가 나무가 쓰는 편지, 나무에게서 오는 편지, 그다음에 이제 슬픈 구름으로. 근데 딱 이제 그 91년 그죠? 네.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많은 이제 그렇죠. 그죠? 개인의 경험이 많이 투영된 것 같더라고. 실제 보니까 개성여고 나오시고 네. 명동성당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명동성당에 있었던 운동들 그리고 정교조의 어떤 그 생성과 어떤 탄압의 어떤 시기에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또 거기에 또 실천을 하셨고 그런 소녀가 자라가지고 현재를 겪고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그러네요.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김관 작가님도 궁금해요. 어떤 때 그게 확 왔는지 내가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아니 이렇게 받았지. 작가님들 다 궁금해요. 한 번씩 얘기해 근데 주시면 똑같은 좋을 것 같아요. 건데 네. 또 뭐 이야기할 저도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완전 파생되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저는 또 질문으로 어떤 거냐면 저는 물론 제가 그냥 상상을 해서 쓰는 것들은 그것대로 이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 근데 그냥 말을 하면 재미가 없거나 뭐 칼럼처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서사나 뭐 은유나 다른 걸 넣고 싶을 때는 아 요거는 소설로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건 말고 이제 작가님 글 읽었을 때는 약간 나의 과거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런 경우에 소설들을 몇 개를 짧은 소설이든 조금 길게든 쓰고 나면 어떤 기분을 받냐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거나 이제 나로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나는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제에 관해서 난 더 이상 안 쓰겠다. 이걸로 나는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쭉 연작되는 것들 속에서는 아직 이번에 가령 제가 방금으로 이 주제는 끝난 건지 아직도 나는 이걸 더 파거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남았는데 인 건지 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주제 이쪽 문제 얘기하면 네. 저는 주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소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고 나니 이런 주제가 모여있다는. 내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험. 그러니까 이 책이 특히 그런 거는 다 죽음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내가 왜 다 이렇게 죽음만 쓰고 있었지? 어떤 그 최진 뒤에 발문을 써준 최진 시인은 작가님 이렇게 요즘에 이거 가난도 안 팔리고 죽음도 안 팔리는데 소설집 한 권에 죽음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은 작품집을 누가 읽는다고 이거를 묶으세요 이렇게 우스개로 그런데 자기는 그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피해갈 수 있었으려나? 근데 그 죽음이 어떤 뭐 슬픈 죽음이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 깨달은 거는 그거죠. 그렇죠. 이 시기에 내가 코로나 시기였구나. 더. 정말 죽음이 일상적으로 그렇죠. 나한테 뭔가 문을 두드렸고,
예전하고는 다른 형식의 죽음의 방식들이 자꾸 들어왔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죽음이 아주 어두운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다양하게 그거를 고민을 내가 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모르겠어요. 쓰는 그 방식일 것 애초에 같은데 달라서. 모아놓고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좀 드시면서. 자, 한잔 하시죠. 네. 아니 뭐 안주를 또 먹을 틈을 줘야지. 아니, 그거 안 드시니까. 회 드시죠, 회. 밀치. 네, 아까 김소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아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명동성당의 뜰 안에 있는 개성역인데 수녀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종교를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미션 분위기에 굉장히 풍성한 미션 분위기를 아름답게 수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카톨릭은 아닌데 그 분위기와 그 정서들이 되게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수녀님들이 쓰시는 도서관을 저희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학교와 수녀원 사이에 도서관이 있는데 수녀님들도 쓰시고 우리도 쓰고 그런데 수녀원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책들이 성인 책들이 당연히고 당시에 이제 명동성당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그 곳곳에 그 빨간 책들이 실려져 있고 이제 수녀님들도 무서우니까 이제 표지를 싸가지고 넘버링 없는 책들이 막 있어서 저는 그 도서관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공간 중에 하나인 게 들어가서 그 책 찾는 장난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책에 대한 기억이 막 아프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 좀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걸 수혜받는. 야, 어른들은 이런 거 읽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숨겨놓네. 우리 읽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빨간 책이 뭐 그 19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금서를 아니 수녀님. 그러니까 19금은 죄송합니다. 진짜 빨간 책이겠다 수녀님. 그때 당시에 80년 광주 금서도 그 도서관에서 읽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지된 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린 경우, 해방된 경우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두꺼운 책을 읽고 싶어서 마르케스 책을 모르고 이렇게 집어는 너무 두껍길래 뭐 이런 수도 있어. 이런 수도 있어. 그래서 집었는데 너무 헷갈려. 이름부터 헷갈리고 근데 재밌어. 막 자꾸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돌려주기가 싫어서 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덤빈다고 필사를 하다가 너무 두꺼운 걸 고른 거죠. 그래서 아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일기나 써야겠다. 이러고서 덮었는데 내가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좀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 남의 글을 읽는 건 재밌었는데 쓰는 거는 힘든 작업이고 그 힘든 거를 그냥 쓰고서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더 이렇게 자연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올라왔던 것 같고 이렇게 쓰다 보니 그 속도에 맞춰서 썼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따라하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필사도 굉장히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문체는 막스의 문체하고는 다른데.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전공도 그쪽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스의 책을 필사하신 하명희 작가님 안주를 좀 드십시오. 우리가 못 먹고 있습니다. 막스 아니고 마르케스. 아 마르케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막스 그렇구나. 마르케스. 어쩐지
그걸 필사를 어떻게 하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각주도 많고. 필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되게 마르케스. 특이하잖아. 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작가님은 다른 일 없이 그냥 쭉 소설가 얘기만 아니에요. 그때야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한 지점이 보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뭐 이렇게 계속 글을 쓴다고는 썼는데 그걸 통해서 등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그려졌었어요. 작가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게 예. 그냥 이렇게 한 10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 욕망을 투여하지 않고 그래서 뭐 어디 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런 사람, 읽는 사람이 외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읽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려 이제 글 쓰는 것보다 출판사에서 그 글 쓰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는 사람, 혹은 두드려주는 사람, 기획자, 이게 나한테 더 잘 맞는 일인가 보다. 이제 앞에 나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제 성격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편집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제가 쉼표를 찍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작가도 모르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게 계속 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다 그렇게 투사를 해버린 거죠. 이건 쉼표가 맞는데 그 쉼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창작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르케스를 필사하다가 일기로 옮겨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욕망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나은데 라는 그런 욕망. 근데 편집자로서는 피드백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간 거니까 편집자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인 거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잡고 이제 글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뭐 1, 2년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서 뭔가 되게 상징적인. 오히려 쉼표가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그걸 결정하는 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고집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나는 마침 뭐 가령 지난번에 사각형의 색칠을 한 거를 마침표로 마지막에 꼭 넣고 싶어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교정을 가면 그게 계속 바꿔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빨간색을 해가지고 이건 제발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 또 자기가 담는 의미는 달라지니까. 물론 저는 뭐 누가 어떻게 아마 바꿔도 모르는 작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저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집 부리고 싶은 뭔가 부분이 아주 있죠. 정말 예, 마침표 그런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반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 저는 하시는 게. 전반에 대한 얘기고 저는 사실은 두서 없이 해도 되죠. 순서 서점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일들이 많으니 서점 옛날 서점부터 지금 하는 것까지 쭉 읽으면서 조금 더 빠져들기도 했고 서점 연작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저거 그 여름 저녁 강의 우리에게 준 것에서는 그때 서점 이야기 안 나오나? 오래된 서점. 오래된 서점에서 오래된 서점에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에서 그러면 그 여름 저녁 강은 앞에 담담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오래된 서점이 그런가? 쭉 걸어가면서 서점까지 이르는 그 경로. 그게 오래된 그게 오래된 오래된 서점이구나. 네. 그 부분이 조금 전 좋았어요. 이렇게 소설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 어쩌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꼭 뭔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면은 사실 그렇게 쓰기에는 막 내가 아깝거나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쭉 갈 수 있는 그것도 그걸 참으면서 가는 것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쓴다면 그것도 작가의 역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현실로 와서 저번 주에 연신내 서점인가 서울에 거기도 중형 서점인데 문 닫았거든요. 그 앞에 또 어디 문 닫고 뭐 여기 있는 서점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나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그냥 약간의 만감이라기 그렇고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뭐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죠. 동병상련, 뭐 동업자 정신 뭐 이런. 여기도 보면 원래 주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그걸 인수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서점이 여기 나오는 그 서점하고 같은 데인가요? 네. 장편에 나오는 그죠? 네, 성경 필무집이에요. 풀무질. 여기 풀무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정의 순간에 나오는 게 이제 백장이 도서관 그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부산대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대 앞에는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책방이 있었거든요. 사회학과학서점. 뭐 거기 가면 뭐 동아리들 모임도 거기 다 적혀 있고 안에 들어가서 책 사고 그때도 저는 책 사는 걸 좋아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샀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아예 없어진 거야. 거기 길로 바뀌었어요. 밀고. 아예 공간 자체. 예, 부산대 안쪽으로 쇼핑몰이 하나 들어가면서 거기는 길이 돼버리고 가령 내가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인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흔적 자체가 길이 없는 돼버렸으니까. 응,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 저도 저희 학교 앞에 창의 서점이라고 그런 그 사회학 서점 있었는데 없어졌죠. 창의? 네, 창의 서점. 창조, 창의 이런 거 창의? 요즘 나온 건데 이상한데 느낌이. 그래서 그 오래된 서점에서 읽으면서 저도 그 서점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빨간 책들을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셨던 그 서점도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고, 예. 그래서 그 해화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가는 그 광경이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작가님 있으세요? 네. 그 서점이 예전에는 전화도 아니고 전화로 전화가 외려 늦어요. 전화는 하면 내가 거기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를 통하거나 안 전달될 수도 있고. 근데 서점에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맞아요. 내일 뭐 몇 시에 어디에 있을게 하면은 걔도 딴 친구도 와서 보고 거기서 만나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좀 집에 갈 때 왠지 하늘 선선하고 술도 생각나고 이러면 책방에 가면 아는 동아리들 뭐 정혜우, 뒷풀이 뭐 쫙 적혀있거든. 골라가면 되는 거지. 누구 생일 이러면 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책방에서 책 하나 사가지고 그때 서무의 선물이 책이었으니까 한 개 쓰고 들고 그냥 가는 거지. 오늘 저녁도 해결하고 술도 마시고. 근데 지금 그런 건 돈 있으면 레코드 판사고 돈이 없네. 그건 난 굽이 좋았어요. 카톡의 역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근데 카톡은 대신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당근에 빼고는 거의 이제 90년대 정서라서 예, 특히 저희 또 다 90년대 학번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재미있게 92학번이시죠? 93. 3이에요. 93이에요? 저하고 학번이 똑같. 1년 꾸려서. 그래서 네. 저랑 학번이 똑같고. 근데 음악은 또 다 70년대 음악. 왜 그럴까요? 음악을 다 적어왔더라고요. 네. 보기자면 음악은 나이가 없다라고 이게 책에 보면은 작품마다 몇 개를 빼고는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이게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비슷해요. 주제랑. 편편을 쓸 때는 몰랐던 게 책을 읽보니까 나 각각의 시기에 음악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그렇죠. 있었구나. 그리고 소설도 있고 만화도 하나 나오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마 항쟁 그 시집도 하나 들어가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연계가 된 것들이 그런 하나의 장치들이 정말 소설과 현실의 어떤 그 구분을 약간 경계를 지워주는 그런 그것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설에 여태 각주 쓴 적이 없는데 그 대중가요고 또 네. 그렇죠.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나 왜 굳이 왜 썼을까 이런. 소설 읽으면서 저 노래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성공하셨네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정서가 저는 좋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이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가 듣고 있고 하는 거가 그 소설의 언어가 줄 수 없는 그 광폭이 있어가지고 뭐 마침표나 느낌표 같은 그런 의미 같은 거지. 작가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각주를 썼다. 그러면 왜 넣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번 소설에서는 그게 나중에 보여서 그러면 독자들한테 이걸 같이 알려주는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서. 그 전형력의 음악 세계 나 그 여기 언급하셔가지고 엄청 반가웠어요. 그래요? 저도 그 밤 12시에 했었잖아요. 네, 막 네. 그래서 새벽에 막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시그널만 나가지고. 들어도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그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스로툴의 네, 그럼요. 엘러지. 엘러지. 어디서 그 나오면 딱 멈춰요. 와, 맞아요. 이렇게. 아니 성동구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읽으면서 전 구이동 살았거든요. 그 아이고야. 옆에. 그래가지고 그 길 있잖아요. 네. 그 건대 입구서부터 성수역 쭉. 가서 뚝섬역 가서 맞아, 살구지 맞아. 다니고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막 읽으면서 뭔가 뭐라 할까 막 영화 한 편 본 거 같은 쭉 그 예전에 성수동 거기가 저도 핫하게 된 다음에는 안 가봤어요. 근데 공장지대 네. 다막 그 네. 낙대마고 있고 뭐 하고 네. 뭐 그런 데였어가지고 그때 작가님이 쓰신 그 광경이 되게 눈에 선했어요. 위로는 전철 지나가고 맞아요. 저는 반대로 이게 이제 같은 시대인데 저희는 위에 사건들 이제 91년도 뭐 분신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주간지라든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간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사지를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험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어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울에 살았으면은 이렇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 감흥을 좀 다른 감흥을 거죠. 느꼈어. 다르게 이제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어떤 동질감과 그 차이를 동시에 느꼈던. 깊이가 좀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해서. 소설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전혀 다른 경험들을 네. 하고 이 각각의 것들이 숨겨지지 않고 다시 꺼내질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재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 우연찮게 그때 저도 고등학교 91년도면 2학년 때, 90년도면 1학년 때인데 우연찮게 그때 시사 저널을 이제 정기 구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이제 자세하게 좀 이제 신문이 다루지 않는 맞는 얘기들. 심층적인 깊이가 다른 심층 이야기들.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또 시사 저널이 약간 진보적이고 이런 그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상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잠깐 뭐 좀 드십시오. 네네. 뭐 맨날 닭발. 네. 족발이 닭발 드시고 회도 좀 드시고. 네. 삼장.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예. 그냥 닭발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예. 떠오르는 닭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고 그냥 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드릴게요. 삼장. 쌈장. 삼장 밥상. 짬장. 거기도 해안까지. 여기 오면 항상 저희가 회를 따로 이제 이걸 하는데 회가 제일 많이 남아.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대로고. 드세요. 예, 작가님께서는 막 진짜 이렇게 리얼하게 쓰신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 작가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를 이제 쓰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제목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서 이제 편집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편집자에서 그 소설가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 조혜일 쌤이시죠?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뵀었는데 그 사부님께서 실제로 깃발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일부에서 잃어버렸는지 거의 사실을 어디서 이제 잃어버렸나? 쓰시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좀 저는 이제 읽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관식이와 애순이도 생각나고 대부분은 저는 상상력이 좀 부족한 작가라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뭐 그 혹은
그 속에 있고 없으면 찾아가고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편이거든요. 뭘 쓸지 몰라도 이제 모르겠으면 그냥 부딪혀보자. 우선은. 근데 제 성향이 그런 애가 아닌데 소설은 그거를 하게 밀어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저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럼 첫 문장을 하고 일단 문장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데 작품마다 다른데 어쨌든 뭔가 저를 움직이는 힘이 있을 때 이제 찾아가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뭐 만나거나 뭐 아니면은 가서 죽치고 앉아 있거나 계속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찾고 쓰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대체로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쓰다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게 소설이야. 그냥 쭉 카메라로 담은 거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 적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소설적인 꺾임 같은 게 이제 내 안에서 생기면 그때 한번 확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써볼까? 이렇게 그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서 그러면은 저 혼자 낄낄대고 있죠. 나 소설 썼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 단편이지만 이거 전체가 막 소설적인 구상의 주제에 이거를 다 담지는 못하고 뭔가 현실적인 것 안에서 막 그 갈등을 하다가 주워 담다가 그 안에서 이야기 그 안에서 잠깐이지만 에피소드 이걸 만들어 놓을 때 짧은 에피소드라도 그게 소설적인 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완성이 됐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 정리를 쫙 하는 소설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실 것 같은데 정리 못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쓸 때 물론 이제 그 구성은 다 잡고 뭔가 쓸 거 이런 거 취재할 거 이런 것들은 잡아놓지만 각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나 어그러지기 때문에 어그러질 거 계산하고 항상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어그러지고 그리고 그 의외성이 또 전 재밌어서 항상 어디선가 어그러질 거다. 그 어그러지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서 만족하잖아요. 짜릿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를 퉁 치고 갈 때가 있어요. 밤에 이제 치고 가면 진짜로 막 그 이야기 끝날 때까지는 잠도 안 오고 막 쳐야 되니까. 깃발은 노코멘트. 재밌게 냅두고 싶은데. 참고로 우리 짝꿍은 그 소설을 안 읽었어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읽을래?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시만 읽으려고 들어서 긴 거는 난 안 읽어. 그런데 뭐 어디서 구석에서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도 이제 집사람이 읽어줬었거든요. 읽고 좋은 말 하면 좋은데 가령 다른 분이 읽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버럭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또 작가가 왜 그런 합평할 때 있었는 요게 전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살짝 열받아도 뒤에 가면 다시 집에 가서 분명히 그 부분은 다시 보게 돼 있어. 뭐 그걸 더 강하게 나가든 고치든. 그런데 가까우면 또 좀 문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여줄 때 기대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럼 뭐 그런데 상대방이 되게 너무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해 주는 거야 막.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한두 번 하기 요즘은 안 보여줘요. 그냥 뭐.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배경은 현재인데 보면은 4.19 이야기, 예전에 문제, 뭐 최근에 때 세월호나 그 이태원 사건까지도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또 현재하고는 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부마나 그 4.19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그 세월호나 그 이태원 그걸 쓰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작가님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요. 예, 그 부분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 90년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청춘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중년이 되었는데 그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와 그 이태원이 과연 우리가 20대 때 그 어떤 지향하고자 했던 그거와 어떤 괴리고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겠다 라고 하면은 세월호라는 사건, 이태원이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들춰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항상 글은 안 써져요. 네. 살다 보니 오래된 서점에서 만난 친구가 도서관을 다시 열게 됐고 가서 1회부터 다시 참석을 하는데 시간이 몇 년 쌓이다 보니 거기에 오는 분이 동수 씨고 그러면서 내가 그간에 좀 느끼면서 녹여냈던 세월호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타자로서 그렇죠. 아픈 거. 근데 그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뭔가 주고받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다정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눈빛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같이 화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다정한 순간이어서 그게 세월호를 치료해주네 하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쓰는 거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마감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온통 정신이 이태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기니까 막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부모 마음 같은 거였을 텐데 아이를 놓친 부모들이 저 일주기를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넘어가지? 이게 하루하루 그 마감 촉박 날짜처럼 그 시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느낌을 같이 그냥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하고 어떻게 갈지 모르고 저는 이제 방근혜처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실었지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소설에서는 그 여성은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사의 또 비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정함 속에서 그냥 썼어요. 쓰고 나니 내가 어떤 주제를 주겠다보다 그냥 같이 느끼는 거 같은 느낌? 의도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나산행의 아버지가 가진 비밀을 뒤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선생님을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있는 누군가,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 사실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서 모든 내가 아는 타인들이 가진 그런 일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3.15부터 해서 이 부마항쟁 자체가 가진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저는 소설을 좀 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결국 나는 타인을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의 진실을 모르는 그런 과거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타인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거들을 모르는 상태로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들었어요.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히 재미없었던 게 재미없었던 게? 재밌었던 재밌었던 게 이제 메타포적인 요소들이 돌멩이 모르는 사람들에도 돌멩이가 나오고 마산행에도 그 돌멩이가 나오거든요. 그 돌멩이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방아쇠가 되는가 이야기가 그걸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식결의 행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산에 보면 홀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참. 홀은 불 줄 아세요? 아니, 좀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도 오케스트라는 돌아가지만 그게 홀은이 이제 모아준다. 각각의 소리를 모아.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지. 그 얘기가 참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꽂혔어요. 거기에 그 부분에 꽂혔다고 해야 되나? 그랬죠. 저는 같은 건데 이게 가족 여동생이나 내 부인이랑 딸한테 마사내기 딸이죠. 딸인가? 딸이죠. 딸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가슴에 담고만 있다가 오히려 제3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를 아버지가 인터뷰 TV한테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서점에 오래된 서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다른 타인한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더 털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는 여동생이랑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내가 고모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나도 정말 그랬었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뭐. 저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거. 자리,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무언가 감추고 왔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굳이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중독자들 모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모임이 그게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라는 게 결국 그런 자리. 같은 암대, 같은 약점,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고 뭐 그게 뭐 이런 그렇죠. 모임들이고 공동체니까. 근데 의외로 사회에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또 갈등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 고영직 선생님이 그거를 다정한 공동체라고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 월드라고 지칭하신 세상을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김강 작가님이 꾸리고 있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오고 또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그런 공동체 같아요. 이런 공간도. 아 예. 주류학교도 살리고 수산학교도 살리고 뭐. 아니 저 읽으면서 약간 저를 뼈 때리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따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면서도 둘이 있으면 자기 속에 매몰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읽으면서 딱 내내 생각을 했어. 몇 분이 그거 자기 고백했어요. 남자분 3분이 딱 난데. 내가 내를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집사람한테 들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거는 고칠 수 있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옆에 누가 없는 것처럼 뭐 찾고 하놓고 같이 있게 되면 있는 그 순간부터는 내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그 좀 한 번 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만 이러면서. 그 소설에서는 그런 일을 찌질이라고 그렇지. 맞아. 저 인정해. 전 찌질한데. 아니, 저 찌질해요. 아니지. 찌질한데 안 찌질하려고 뭐. 아 근데 너무 노래가 안 되더라. 걔 연극 보러 간 이건 현실에 있었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 있었구나. 그 소설 쓰면서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복수하는 거? 저는 반성할 게 많아가지고 아직 복수를 못하고.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내가 대응하지 못했던 게 너무 그 파편처럼 박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감춰둬서 이게 상처인지 몰랐는데 어떤 기질, 성향 이런 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쓰는 사람으로 너를 한번 밟아주겠어. 했을 때 찌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 되게 혼자서 막 네가 찌질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그 소설 읽었나요? 모르죠. 이 남자 보면 지금 뭐하고 살까? 진짜 봤어요? 봤을까? 이 남자는 정말? 걔는 봤죠. 봤어요? 네. 그거 봤어요? 진짜 사실은 그 소설에서 이만큼 덜어낸 부분이 있어요. 찌질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니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넣으면 이 아이가 너무 곤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정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얘를 빼버리고 그냥 소설적인 걸로만 갔는데
그러나 나는 복수를 했다. 재밌었어요. 유일한 로맨스. 유일하게 뭐. 로맨스 소설. 네, 연애 소설을 썼어요, 제가. 아 저는 뒤늦게라도 남자가 따라올 줄 알았어요. 연극 안 보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소설 쓰고 나서 반응 선생님은 그 부분만 딱 그 따서 부분이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왔죠. 예. 그냥. 근데 몇몇 내가 아는 기질의 그 공부 잘하는 책 잘 보는 친구 그 선생님들이 내가 이랬네 이렇게 고백하신 거를 2번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그때 또 남자들 성향에 그 지적인 그러니까 뭔가 옆에 주위를 안 보고 그냥 예. 여기 매몰돼. 그런 한 시기에 아. 그게 있었구나 성향들이 그런 생각도 들긴 이 소설은 했어요. 부분은 읽으셨어요? 안 아니요. 안 읽었어요? 저 딱 하나 로맨스 소설을 쓴 게 있었는데 네. 발표를 못했죠. 못한 이유가 집사람이 그때는 볼 때인데 네. 보고 나서 그래서 이 여애는 요새 뭐해? 이러고 이거 촬영해도 돼요? 이미 있던 일이니까 그 버벅거리다가 뭐 그냥 단편인데 결국은 앞뒤 다 쳐내고 짧은 소설로 신문에 실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싣고 나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나 읽고는 말을 안 하는 게 그거 무슨 아, 무서워.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더 무서워. 맞다. 김도일 작가도 신문에다가 자기 연애 소설 썼다가 반응이 없어. 그 모르는 사람들 네. 보면서 저 영화 빅피쉬 생각나더라고요. 빅피쉬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장례식 네. 때 이게 진짜 나타나고 그 막 그러는 거. 상징적인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나타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막 다 어쩌면 이제 소설가가 쓴 거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던 것이 나중에 장례식장에 와서 막 진짜 막 즐거운 장례식장이 되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방에 그것도 결국 되게- 정지아 아버지 해방이 장례식장에 올라오면서 아버지의 진실이 나타나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타인을 우리 모르는 거야.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라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라서 더 모르는 거. 그렇죠. 내가 철들고 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바라본 동생이 기억만 모르는 동생이 있으니 있을 수도. 최소한 40년 전까지 아버지 인생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살부터 한 40년 철들고 나서 배치를 순서를 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편집자가 했나요? 작가님이 하셨나요? 이 1번부터 작품의 배치를. 놓는 거. 제가 했는데 편집자 출신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일단 힘들어가지고 아니 김광생은 맨날 이렇게 힘든 분들을 데리고 오나 막 이러고 봤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다정의 순간까지는 또 막 그래도 좀 막 즐겁다가 또 마지막 방근해 보면서 방근해는 막 근데 저는 방근해를 보면서 막 끝에 네. 저는 결국 엄마가 그 하나에게로 가는 걸로 저는 읽어가지고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눈물을 좀 흘리면서 읽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끝에 이제 고영식 쌤 이 해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면 내가 좀 그쪽으로 의식이 가서 더 그런가? 해석을 수도 있어. 네. 그거는 아니 맞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읽은 게 맞는 거고 딴 사람이 읽으면 딴 사람이 읽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전 고영식 쌤 그 해설을 읽고 다시 읽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쪽으로 제가 생각했던 쪽으로 가더라고요. 해설은 뭐. 네. 그래서 이게 고영식 쌤 말씀대로라면 이게 정말 이제 좀 이제 극복하고 뭔가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 난 이제 우리 딸한테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간 거라서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극복까지는 안 하지 않았나? 그래도 친구에게로 가는 걸로 아. 이제 되니까 한 발 이제 나아간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한테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동화 쓰는 사람이 왜 이래 어두워? 그래서 동화가 맨날 어두워.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결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밀어준다까지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소설의 역할이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판단은 그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소설은 또 되게 엄정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뛰어넘어 버렸을 때 저는 그냥 환상이 주는 환상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데 도피 같은 환상은 저는 소설에서 쓰고 싶지가 않고 그런데 여기는 환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게 그냥 다 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도 있고 그러나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게 삶이라는 그거가 다 있어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창의적인 이해지. 이건 저는 환상이라기보다는 환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환상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님 쓰신 환상보다는 뭐 어떻게 하지? 극복하는 한 방법, 방편,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환상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세월호 이야기도 아직 못 쓰겠고, 그렇죠. 저거 이태원 이야기도 못 쓰겠고, 그냥 좀 더 시간이 더 지나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언제냐? 그 세월호 때 그 당시 신춘문예에 그 관련이 엄청 막 조금 투고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의외로 당선은 안 됐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성급한 그거를 녹여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제 작가님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그렇죠. 대놓고 세월호 이야기를 툭 하는 거랑 좀 다른 거니까. 저도 그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있고 그 다음 해인가 그러니까 이제 1주기인가 2주기 때 그 엔솔로지 소설집을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묶었는데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느낌도 있고 붙어봤는데 안 하셨죠? 그냥 사건을 그렇죠. 전 기획 자체도 잘못된 거 생각해요. 그걸 사건으로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포용을 못 하겠어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 맞아요. 80년 5월도 굳이 따지면 이제 근래에 와서야 문학적으로 어떻게든 형상화를 시키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감동이 생기는데 소설이 되려면은 일정 기간의 발효 시간이 그렇죠. 그거 없이 하는 필요하다고 것들은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60분이 됐다거든요. 근데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물론 저걸 카메라 끄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카메라용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했더라? 마무리를 아니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도 오케이. 물어봐야 마지막 우리 멘트 하나만 좀 그리고 그래서- 하명이 소설은 뭐뭐다. 역시 그러면 일단 이제 이게 이번에 지금 소설집이 거의 최근에 발표했던 작품들 모으신 거잖아요. 그쵸, 작년 하고 올해 그 짧게 나온 거라서 이후에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하명이가 다음에 들어가는 작업, 뭐 현재 하고 있는 작업 또는 다음에 할 작업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51년 동안 서울에 살던 서울대기였다가 그 생활 공간을 작년에 이제 그 서해안의 바닷가 쪽으로 옮긴 거여서 저로서는 뭔가 이렇게 화학 그 생활의 공간도 그렇지만 거기서 보는 것도 도시 풍경이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이 연령층이 70년대 세대인가 세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결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당연히 풍경이 다르고 한데 그거 그냥 느끼고 싶어요. 거기 가서 뭘 쓰겠다 하는 거는 있기는 했는데 계속 취재 중이기는 했는데 태안이 저를 끌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는 중이고 요즘에는 소설 쓰는 게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안 쓰잖아요. 쓰라니까 좀 충격이 그 젊은 작가들 인터뷰 보면은 소설 써서 행복하고 존재 이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저는 그런 순간을 왜 못 느꼈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나는 왜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이런 것들 이어서 그런가? 근데 그걸 빼고 내가 소설을 쓰고 수가 있나? 굉장히 여러 지점에서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취재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재밌는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돌멩이 하나를 글로 옮겨 넣는 거잖아요. 네, 그 작업이 즐거울 수도 있겠다 어쩌면. 네, 직접 쓰면 또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그런 데서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박수를 쳐야 돼.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두 번째부터 그랬죠. 누구의 소설은 뭐다. 근데 첫 번째도 첫 번째도 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명의 소설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유튜브 찾아봐야 돼 이유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부터 해요? 가끔 그래요? 뭐 하세요. 하명이의 소설은 스타크래프트다. 오 왜? 점점 세계를 넓혀가고 있어. 이상입니다. 자기 멋지게 말하면 안 돼. 저는 우물을 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물 속에서 저는 이거는 딱 맞진 않은데 오늘 제목을 보면서 오늘의 이 모임 자리를 딱 이 소설 제목들이 말해주는 게 있다라는 걸 찾았어요. 왜냐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여긴 서점은 아니지만 오래된 서점에서 나누는 자정의 순간이다. 아니 이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와 문장이 됐어. 티셔츠에 적힌 말 해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그럼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 하명의 소설은 돌멩이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맞춰가지고 나를 각성하게 만들어줬다. 왜냐? 저는 외롭다고 누굴 부르지 않고 같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와 하나를 해냈다. 저는 하명이 소설은 하명이 그 자체다. 그래서 노코멘트다. 뭐야? 오 같으면 수가 애매한데? 노코멘트 답을 해 매기는 건데? 나중에 그래서 물어보지 마라. 나중에 카메라 끄지면 막 뭐라 하세요. 책을 읽어라. 어쨌거나 좋다. 계속 할 건데 일단 마무리할게요. 네. 형식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멀리 태안 맞죠? 하명이 소설가를 이렇게 포항까지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반 소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우리는 아직 할 이야기가 더 남은 느낌을 아쉬워. 주는 거 아쉬워. 이게 이런 자리에 좋은 것 같아요. 더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참으세요. 이건 공개 안 합니다. 이후로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 편하게 드십시오. 네. 안주도 막 드시고. 네. 네. 이제 맞게 얘기해요. 맥주 하나만 줘요. 끄진 거 맞죠? 예.